9월 2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하고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공공형사수사부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등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검찰 수사 주축부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명예훼손, 정치관여,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자신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여론조작 공작을 벌인 데 대해 박원순 시장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걸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발끈하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다시 서울시장도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세게 맞받아쳤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국정원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내일은 구속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자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지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8월까지 총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 10곳 중 6곳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서울변호사회가 오늘 관련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영란법 시행된 지가 이게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 이른바 3, 5, 10 규정이라고 해서요. 뭐 네. 식사는 3만 원, 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뭐 이상을 내지 못하게 하고 한 번에는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총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직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뭐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뭐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등 민원과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직군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돼서 김영란법이 이제 꼭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변회와 청탁금지법 연구회 주최로 뭐 심포지움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뭐 시행 초기부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 쟁점이 됐던 게 뭐 3, 5, 10 규정이었습니다. 뭐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화훼나 한우 농간 뭐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지적들이었는데요. 뭐 일부 혼란과 뭐 특정 산업의 위축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네. 뭐 현재의 3, 5, 10 구조를 뭐 흔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뭐 신봉기 청탁금지법 연구회 회장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면 미어터지던 국회 로비가 한산해졌고 공직자들도 또 그 배우자들도 국립대학 교수들도 모두 몸을 사렸습니다. 평가가 뭐 상당히 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심포지엄 참가자들은요, 뭐 독일 등의 예를 들면서 유럽 국가 대부분이 뭐 10유로 정도로 우리 돈 15,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뇌물의 판단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네. 청탁금지법을 뭐 더욱 오히려 강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행인이 어쩔 수 없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우니 포기하자라는 변명을만 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희정해 나가면서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말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개선점 같은 거는 나온 게 없나요? 네, 뭐 여러 법적 쟁점과 뭐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요. 네.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공무원 등이 직접 그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이른바 제3자 교부입니다. 네. 그 형법에는 이 제3자 뇌물죄 처벌 조항이 있어서 네. 따로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에는 이 제3자 교부 조항이 없어서 뭐 청탁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네. 있다. 뭐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뭐 이른바 검압이나 뭐 강의비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뭐 형법과 비교해 처벌 수위 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논란은 컸지만 시행 1주년을 맞았고 이제 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쨌든 사실상 뭐 불가능한데 제대로 더 잘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 윤리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법조 윤리 시험 이게 뭔가요? 네,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요. 네. 한마디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자격 시험입니다. 네. 즉 법조 윤리 시험에 붙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지난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고 예비 변호사들의 직역 윤리 확립을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뭐 윤리를 외워서 시험 쳐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그런데? 네, 객관식으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법률방송이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올해 법조 윤리시험 출제 문제인데요.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호사 수임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변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직업적 윤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로 총점 7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뭐 언뜻 보기에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올해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다고 하는데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합격률은 59.3%인데요. 네. 응시했던 로스쿨 학생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충격이요? 왜요? 네, 이전 합격률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기 때문인데요. 네. 2010년 1회 때는 거의 100%인 99.4%, 2회 73.9%, 3회 다시 거의 100%인 97.6%, 4회 76.4%, 2014년 5회 86.7%, 6회 96.1%, 7회 98.2%였습니다. 네. 약간 들쑥날쑥하긴 해도 아무튼 70%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50%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네, 뭐 응시생들 뭐 평균 수준이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았을 테고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온 모양이네요. 네, 최근 2년간 법조 윤리 시험 합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서 네. 시험이 뭐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법조 비리 증가로 법조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올해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했다라는 게 이제 시험을 주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뭐 그렇게 윤리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해서 전관예우 등 이른바 법조 비리가 없어질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비 법조인들 직업 윤리 강화에 이 시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복수 포르노 뭐 이 정도 되는데요. 헤어진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같은 거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를 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이 리벤지 포르노 올리면 어떤 처벌받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올리면은 뭐 일단 명예훼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명예,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형법상으로 명예라고 하면 보통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외적 명예란 이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을 때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평가라는 말씀인데 이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그럼 뭐 어떤 요건 같은 거를 갖춰야 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연이라 하면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또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네. 하게 됩니다. 뭐 이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특정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조금 뭐 그래 보이는데 얘가 어떻게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실 어떤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하면 뭐 글이나 말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뭐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합성물이 어떤 가치 판단이나 뭐 의견 뭐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네. 담고 있으면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이것을 다른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게 명예훼손이랑 성폭력 처벌법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건데 통상 뭘로 처벌을 받나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되는 내용이 다를 텐데요. 예를 네. 들면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것을 유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및 성폭력 처벌법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적 경합이 뭔가요? 이건 이제 명예훼손죄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이 둘 다 성립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 처벌되는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그 성립하는 범죄들 중에 가장 중한 네.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럼 통상 뭘로 처벌을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상의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하고 있고 네. 성폭력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네.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죄상에 적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뭐 법 이름만 놓고 보면은 명예훼손보다 성폭력 처벌법이 훨씬 더 뭐 세 보이는데 형량을 놓고 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그나마 벌금형이라도 더 나오게 돼 있는 구조네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뭐 이거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뿌리서부터 흔들고 뭐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정도로만 처벌을 받는다 조금 뭐 그러긴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이거 리벤지 포르노와 처벌 수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오늘은 소송 인지대 관련 판결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소송을 내면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대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 등에 붙이는 인지값인데 일종의 재판받는 비용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대 비율이 다르고 그리고 1심에서 2심, 대법원으로 갈수록 가중치가 붙습니다. 청구액 10억 원짜리 소송을 예로 들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최대 1,824만 원을 인지대로 내야 합니다. 이 인지대를 규정한 인지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헌재가 오늘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지법은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해 재판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헌재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강유런, 서기석, 이선혜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은 소송 목적의 값이 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상소하기도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인지법이 유지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등은 인지대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대 액수가 다른데 인지대를 많이 걷어가야 재판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지, 미국의 경우 우리 인지대에 해당하는 연방법원 사건 접수비는 소송 가액에 상관없이 $350, 항소심 비용은 $455로 우리 돈 50만 원 안팎 정도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학회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5% 이상이 이 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44%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크다고 답했고 70% 이상은 현재의 규제 수준이 적절하거나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전국 공공기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은 감사원이 최근 수사 의뢰한 강원랜드와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4곳의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화 개봉으로 가수 고 김광석의 사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저작권 상속자인 외동딸이 10년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석의 사인과 관련 의혹이 있는 변사 사건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